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역플라자의 합의 시대의 개막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 자율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옐런 경기 부양 의지 확인, 주가 올라가고 국채 올라가고 달러 혼조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53% 오르면서 폭등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81%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0.38%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 기술주들이 폭등을 했죠. 메인 이슈는 경기 부양과 법인세 인하입니다. 오른 이유는 옐런 지명자가 경기 부양을 확실히 얘기를 했고 법인세 인상을 다른 나라의 법인세 인하 릴레이가 멈추면 그제서야 올리겠다는 이유로 나스닥의 기술주가 올랐습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페이스북, 트위터가 올랐고요. 애플이나 아마존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미미했습니다. 결론은 많이 주가가 떨어진 만큼 주가가 오른 것은 별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서부터 이제 그 기술주들의 실적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11%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좋은 기술주들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안 좋으면 엄청 떨어지는 K자 장세가 펼쳐질 것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역플라자 합의 시대의 개막입니다. 옐런 인위적인 약달러 없을 것, 중견제의 모든 수단 쓰겠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미국은 무역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달러와 기타 통화들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무역 경쟁력 등을 이유로 달러 강세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의 시도가 보인다라는 거죠. 옐런이 청문회 발언을 통해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약달러는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강달러를 추구하겠다는 것인가?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강달러로 갈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고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을 이런 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1985년 미국은 일본과 플라자 합의를 했죠. 플라자 합의는 기본은 뭡니까? 일본의 엔화 환율을 내려서 수출을 제한하려는 조치죠. 일본의 이제 그 엔화가 아주 강한 엔화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죠. 플라자 합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약한 달러가 되죠. 달러는 유가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원래 약달러는 고유가를 부릅니다. 그러나 당시 중동 이외의 국가에서 이제 석유가 마구 터져 나옵니다. 노르웨이나 멕시코 등지에서 석유가 마구 터져 나오면서 사우디는 조기에 이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석유 증산에 나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유가의 시대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전 연준 의장 폴 볼커가 20%까지 올렸던 금리를 차츰 내리면서 저금리의 시대도 같이 옵니다. 이러면서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이 찾아옵니다.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3저 호황으로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일본은 강한 엔화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내수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강한 엔화는 수입 물가가 싸지니 소비와 부동산, 주가의 자산 가격이 상승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원래 수출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던 나라인데 부동산하고 주가만 벼락같이 오르다가 결국은 1990년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고 경기 침체로 갔습니다. 역플라자 합의란 무엇인가? 플라자 합의 후에 10년이 지난 1995년 4월 18일 도쿄 위안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80엔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엔화가 된 거죠. 다음 달에 선진 7개국 G7이 달러가치 부양을 목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 바로 역플라자 합의입니다. 그렇다면 역플라자 합의의 핵심은 강한 달러로의 회귀를 위한 것입니다. 왜 미국은 역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강한 달러를 추구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국은 수출이 되살아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할 때요. 그러나 미국은 플라자 합의 이후
적자의 효과가 미미했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제조업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고요. 서비스의 비중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약한 달러를 통해서 제조업이 수출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강한 달러를 통해 자본 수지 흑자를 거두려고 역플라자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본수지 흑자로 미국이 얻는 이득은 뭐냐라는 거죠. 강한 달러를 추구하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본수지가 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조정하는 대신에 유예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뭐 150%, 200%막 이렇게 늘어나겠죠. 달러의 양이 한정돼 있다면. 그런데 이게 달러의 양이 무한정 많이 늘어나는 거죠. 외국에서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정상수지 적자는 그대로인데 달러의 양이 많아져서 가지고 있는 달러 대비 경상수지 적자의 퍼센트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대비 뭐 한 150% 이렇게 된 게 뭐 달러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게 뭐 100% 이 정도로 이제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달러는 예전의 근본이체의 금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달러를 강하게 만들다면 외국에서 즉 달러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외국에서 금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강한 달러를 만들기 위해 금리를 올렸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채권이 이제 강해지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채권을 사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강한 달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다른 나라의 통화를 약하게 해서 강한 달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역플라자 합의를 하고 일본의 엔화는 달러당 80엔에서 148엔으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두 답을 올라간 거죠. 즉 미국이 엔화의 환율이 오르는 것을 용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강하게 금리를 올려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이제 산업이 망가지니까 미국이 이제 수입할 수 있는 일본 쪽에 제조업 쪽을 많이 수입을 하겠죠. 미국은 이제 제조업 비중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환율이 오르는 것을 용인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도 나쁠 것이 없는 게 엔화가 이렇게 오르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꺼지고 수출로서 이제 경기를 살려야 되는 1995년도에는 일본도 오케이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일본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일본은 당시 최고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물론 플라자 합의 당시 대상국은 일본과 독일이었죠. 그러나 플라자 합의 당시 가장 큰 피해국은 일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강한 마르크화를 추구를 하다가 슬그머니 이제 환율을 올렸고요. 그러니까 약한 이제 마르크화로 가버렸고 1989년에 동독과 이제 통일이 되면서 마르크의 가치가 더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강한 달러가 되어서 노리는 것은 수입 물가가 싸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경기를 살리려는 것인데, 그러려면 싸게 물건을 공급해줘야 될 나라가 제조업 국가이고 여기에 일본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싼 마르크화가 된 거죠. 미국은 강한 달러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도 맞지만 그 외에 금융업이 강합니다. 서비스업에서 이제 금융업이 굉장히 강하죠. 강한 금융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강한 달러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하면 싸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죠.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강한 달러로 외국의 알짜 기업들을 쉽게 M&A 할 수 있습니다. 뭐 인수합병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채권을 사도 싸게 살 수 있죠. 그런데 걔네들은 이제 퍼센트,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나 약한 달러에서는 금융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즉 1995년 미국은 역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소비와 금융업으로 미국을 성장시키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역플라자 합의로 인한 미국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고요. 강한 달러로 인해 자산시장의 버블이 형성이 되었고 결국은 2000년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1995년서부터 2000년 닷컴 버블까지 엄청난 자산 가치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IT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공식을 하나 알고 가야 됩니다. 약달러면 고유가, 강달러면 저유가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과 플라자 합의, 역플라자 합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정책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약한 달러를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관세를 때렸고요. 중국의 환율을 떨어뜨려서 강한 위안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마치 플라자 합의와 같이. 그래서 일본을 죽이는 것과 같이 행동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약한 달러 정책을 폈을까라는 거예요. 자신이 대통령이 기반이 된 스윙 스테이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스윙 스테이트가 뭐냐? 이게 바로 이제 그 경합주 또는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주를 이제 뜻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양쪽 사이드, 그러니까 그 LA나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 서쪽 지역하고 뉴욕 같은 경우는 민주당 텃밭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민주당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민주당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남쪽 사이드 같은 이제 뭐 텍사스와 같은 곳들은 이제 공화당 사이드죠. 그래서 그거 말고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닌 그런 지역이 어디냐? 그 지역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을 먹으면 그게 그 대통령을 결정하는 스윙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주로 이제 뭐 이 그 중부 지방에 있는 농업 벨트 그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같은 경우는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서 옥수수를 굉장히 많이 그 정책을 지원을 해주면 대통령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트럼프가 그 스윙 스테이트를 이제 뭘로 봤냐? 러스트 벨트로 본 거죠. 그래서 미국의 러스트 벨트에는 미국의 백인 고졸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죠. 당시 힐러리는 TPP를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TPP는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뭐 논점은 뭐 이것입니다. 뭐 이게 뭐냐라고 봤을 때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는 주적이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미국을 따라오는 주적인데 이것은 이제 힐러리 트럼프 둘 다 같이 인식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제거하려는 방법은 둘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힐러리는 TPP를 통해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따라오냐? 바로 미국의 제조업으로 수출을 해서 그 돈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돈줄을 막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중국이 수출을 못하게 만들면 되는데 중국의 관세를 때리고 때린 다음에 중국 이외의 나라인 TPP 회원국, 동남아나 일본, 뭐 호주, 뭐 이런 나라들 등을 앞세워서 무관세를 체결을 하면 이들이 미국의 제조업 수출 경쟁력이 생길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EEJ, 즉 오랑캐를 가지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은 힐러리의 말에 뿔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서 극빈층으로 떨어졌는데 일자리를 중국에서 동남아로 옮기겠다는 말이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는 스윙 스테이트의 백인 노동자 마음을 얻기로 했죠. 왜 어렵게 중국을 때리냐? 우회해서 중국의 관세 45% 때리고 중국이 수출 못하게 하면 되지. 그리고 중국이 수출을 못하면 미국에 공장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러면 미국의 백인 노동자의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여기에 이제 화답한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들은 트럼프에게 몰표를 주었고요.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의 세계화의 역학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해야 되니 약한 달러를 추구할 것입니다. 약한 달러가 되면 동맹과의 관계는 나빠지죠. 미국의 우방은 원래 제조업을 잘하는 독일이나 한국이나 일본 등인데 그런데 약한 달러가 되어서 미국이 수출하겠다고 하면 제조업 강국은 싫어합니다. 중국에는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관세를 때렸죠. 그러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해 있던 글로벌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떨어지죠. 임금 극과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옮기면 되지만 시간이 걸리고요. 중국의 내수 시장도 포기하지 못하는 만큼 글로벌 기업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당연히 글로벌 기업도 싫어합니다. 약달러를 통한 고유가는 미국의 셰일 기업한테 좋습니다. 셰일 기업은 깊은 곳에서 석유를 캐내는 만큼 원가 경쟁력에서 사우디나 뭐 이런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 떨어지죠. 따라서 고유가가 되었을 때 미국의 셰일 기업은 기술력을 높여가면서 규모의 경제를 펼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기술력이 좋아지는 만큼 더 많은 석유가 나오니까 고유가에서 저유가로 진행이 됩니다. 공화당의 지지 기반인 텍사스 등의 경제 효과가 좋은 경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백인 노동자들은 트럼프를 좋아했습니다. 중국이 관세를 때리고요. 미국으로 공장이 되돌아왔고 그리고 멕시코에 장벽을 세워서 불법 이민자들을 막아서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시절에 경제 정책을 추구한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와 미국이 홀로 맞짱을 뜬 것입니다.
물론 틈새로 베트남이나 인도, 방글라데시 등이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간다면 이 지역의 경제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모양새로 나아갈까라는 거죠. 트럼프의 정책이 뒤집히고 힐러리 오바마의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것은 마치 역플라자 합의의 시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옐런의 강한 달러 발언은 강한 달러로 유가를 낮추고요. 소비를 높이고 금융을 통해서 미국의 부를 늘리고 TPP로 중국을 고립시켜서 중국의 성장을 방해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란 얘기입니다. 옐런이 중대응에 모든 도구 사용한다. 인위적 환율 조작 용납 못한다. 그는 다른 나라가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인위적인 환율 조작은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는 경쟁적인 이득을 위해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바이든과 협력해 그런 움직임에 맞설 것이다. 옐런은 이어서 인위적인 환율 조작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죠. 즉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힐러리죠. 힐러리는 TPP를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했습니다. TPP는 현재 CPTPP로 이름이 바뀌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CPTPP 가입, 미국보다 먼저 가입은 어렵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일본 주도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한국과 중국이 모두 참가 의향을 밝힌 가운데 일본이 중국의 가입은 경계하고 있다. 기존의 TPP를 탈퇴했던 미국보다 먼저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CPTPP 회원국들을 통해서 공산품을 수입을 하고요. 중국을 배제를 하면 중국의 달러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가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중국이 먼저 가입을 하게 되면 미국이 중국 견제를 해야 되는데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도 일본이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가입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CPTPP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을 때 한국이 가입돼 있지 않다면 미국으로서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입이 안 된다면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세우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옐런 후보자는 19일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은 중요하고 전략적인 경쟁국이라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게 최선이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옐런의 이런 발언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지적재산권 탈취와 보조금,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해야 된다. 라고 하며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중국을 때리거나 수입을 거부한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때리거나 수입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의 진행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강한 달러를 추구하는 만큼 낮은 가격에 공산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요. 미국의 소비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으로 달러가 들어오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양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달러의 양 대비 재정 적자 퍼센트가 떨어질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투기적 자산이 몰리면서 신흥국의 주식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강한 달러로 인해서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수출 못하는 신흥국들은 달러 자산이 마르면서 1997년 IMF 위기와 같은 신흥국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닷컴 버블과 같은 자율주행차 등의 IT나 친환경 섹터의 미래 기술들이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빅테크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친환경 섹터인 풍력이나 태양력 이런 쪽도 굉장히 좋을 것이죠. 강한 달러로 인해서 전통 제조업은 침체를 겪을 것입니다. 백인 노동자들은 강한 달러로 제조업이 침체를 겪으니 제조업 중산층에서 서비스업을 전전하는 하류층으로 신분 이동이 더 가열차게 갈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은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서플라이 체인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남아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겠죠. 뭐 인도나. 플라자 합의와 역플라자 합의의 공통점은 뭐냐? 라는 건데, 공통점은 강한 통화가 되었던 나라는 꼭 버블로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플라자 합의한 다음에 강한 엔화, 그걸 통해서 잃어버린 20년이 왔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역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강한 달러, 그리고 닷컴 버블이 왔죠. 위의 가정은 강한 달러로 인한 미국의 경제를 가정한 것입니다. 강한 달러가 나오지 않는다면 가정은 틀리겠죠. 매뉴얼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기 전에는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무한 홀딩입니다. 팔지 않고 가져간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거나 전량 매도 후에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립니다.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원문도 JD 부자연구소 카페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한다는 얘기고요.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을 때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역플라자 합의 시대의 개막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